로베르트 슈만과 요하네스 브람스. 서양 음악사에서 저마다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세 사람의 이름 뒤에는 음악적 성취와는 별개의 수식어가 곧잘 따라다닙니다. 클라라와 슈만은 부부의 대명사로, 브람스는 플라토닉한 짝사랑의 대명사로 오랫동안 회자되며 세 사람의 엇갈린 애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동안 후대의 창작자들은 이들의 관계를 모티브 삼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는데요. 책과 영화는 물론 오페라와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주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를 애정관계의 틀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18살의 슈만을 처음 만난 9살의 클라라는 이미 피아노 신동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이들은 3년여의 법정 투쟁 끝에 결혼에 성공하지만 슈만은 자신보다 유명한 아내를 질투했고 클라라는 남편이 작곡을 하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부부는 젊은 작곡가 브람스에게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브람스의 재능에 감동을 받은 슈만이 음악신보에 기고한 평문 새로운 길은 유럽 음악계에 브람스의 이름을 알리는 초석이 되었고 클라라는 브람스에게 음악적 조언을 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연주회에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하며 그의 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클라라에 대한 브람스의 애정도 마냥 순애보만은 아니었습니다. 브람스는 슈만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클라라 곁에서 집안 전반의 일들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클라라에게 연서를 보내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괴팅겐 의대 교수의 딸인 성악가 아가테 폰 지볼트와 약혼하고 그를 위해 여러 편의 가곡을 작곡해 선물하는 등 새로운 사랑에 몰두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랑은 결혼을 앞두고 속박당하는 것이 싫다며 브람스가 일방적인 파혼을 선언함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브람스는 클라라의 셋째 딸 율리와 사랑에 빠졌으나 율리는 이탈리아 귀족과 결혼했고 브람스는 시련의 아픔을 담아 알토 랩소디를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슈만의 아내나 브람스의 짝사랑 대상으로서가 아닌 10살이 되기도 전에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던 피아노 신동 클라라 비크에서부터 평생 동안 1300회 이상의 연주를 하며 70이 넘도록 무대에 올랐던 피아노 거장 클라라 슈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음악가 클라라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음악가 클라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클라라 비크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는 라이프치히에서 매우 유명한 피아노 교사였고 어머니 마리안 트룸리츠는 비크의 제자로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성악가였습니다. 마리안이 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수록 마리안을 지도한 비크의 평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비크는 마리안을 혹독하게 몰아붙였고 결혼 후에도 이 같은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크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태도 때문에 집안에는 항상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고 이 같은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클라라는 4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크 부부는 클라라가 6살 무렵 이혼하고 마리안은 비크의 친구였던 아돌프 바르기에가 재혼합니다. 마리안과 바르기에 사이의 둘째 아들인 볼데마르 바르기엘은 뒷날 음악가로 성공해 클라라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마리안에게 양육권이 없었기 때문에 클라라는 아버지 스라에서 자라게 되는데 엄격한 스승이었던 아버지 비크의 지도 아래서 클라라는 일찍부터 미래가 유망한 피아니스트로 주목받으며 재능을 꽃피웁니다.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에서 클라라의 연주가 호평받자 비크는 클라라에게 더 넓은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파리행을 결정합니다. 클라라 부녀는 파리로 가는 도중에 바이마리에 있는 괴테의 저택에서 연주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때 클라라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클라라의 피아노 연주를 들은 괴테는 남자아이 5명이 치는 것 같은 연주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힘있는 타건을 칭찬한 것이지만 칭찬의 방향은 매우 여성 혐오적입니다. 사실 클라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탁월한 여성 연주자들이 여자 같지 않다며 남자 같은 연주였다며 연주에 대한 칭찬을 받았고 이러한 칭찬이 여성 혐오적이라는 지적이 일어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요. 아무튼 괴테는 클라라의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아 자신의 추상화가 새겨진 메달에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은 예술가 클라라 비크에게 라는 문구를 써서 선물합니다. 클라라를 어린 신동이 아니라 예술가로 인정한 거죠. 클라라의 연주를 들은 한 바이마르 특파원은 연주회에 대해 이런 논평을 내놓습니다. 아직 어린 연주자인 클라라 비크는
프로그램의 첫 곡부터 청중의 어마어마한 환호를 이끌어냈고 이어지는 곡에서는 열광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실로 이 연주자는 위대한 기술과 침착함, 그리고 힘을 갖고 가장 어려운 악장들마저 너무나 쉽게 연주해냈는데 이 점이 실로 경이롭다. 더욱 특기할 만한 점은 클라라 비크의 연주가 선보이는 영혼과 감정의 깊이다. 누구도 감히 그 이상 바라지 못할 만큼 완벽한 연주였다. 파리에 도착한 클라라는 쇼팽 앞에서도 연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시 쇼팽은 빈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파리에 정착해 활발한 작곡 활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클라라의 연주를 듣고 감동한 쇼팽은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 이 단조 필사본을 클라라에게 선물하며 너 같은 놀라운 재능의 피아니스트가 이 곡을 연주해주길 고대하며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쇼팽은 이 연주회 이후에도 곧잘 클라라를 방문해 클라라의 연주를 듣고 자신도 연주로 응답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클라라의 작품 중 오프스 5번을 받고 답례로 알분블라트라는 작품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그 필사본에는 1836년 9월 10일 라이프치히 클라라의 추종자가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라는 자필 메시지가 쓰여 있습니다. 클라라는 공연에서 쇼팽의 곡을 자주 연주했고 71살에 열린 공식적인 고별 무대에서도 쇼팽의 F단조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자로 클라라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스승인 아버지 비크의 명성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비크의 피아노 제자가 되려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 중에는 슈만도 있었습니다. 슈만의 재능을 알아본 비크는 그에게 레슨을 해주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학생들의 레슨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배려심 넘치던 비크의 태도는 클라라와 슈만이 연인 사이가 되면서 돌변하는데요. 연주자로서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클라라의 짝으로 슈만이 영 눈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클라라와 결혼 전에 슈만은 이렇다 할 배경도 명성도 없는 그저 재능 있는 청년에 불과했던 데다 많은 여성들과 수차례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슈만이 세상에 발표한 첫 번째 작품인 아베크 변주곡은 백작가의 딸 파울리네 폰 아베크에게 헌정된 곡입니다. 슈만을 괴롭힌 정신질환은 슈만 집안의 유전적 배경도 있지만 매독 치료를 위해 사용한 수은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비크는 클라라를 슈만에게서 떼놓기 위해 연주 여행에 더욱 몰두했는데 일설에는 슈만과 약혼했던 에르네스티네 폰 브리켄이라는 여성을 슈만에게 소개해준 것도 비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37년부터 1838년까지 클라라는 빈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슈만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지만 21살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은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클라라의 21번째 생일 전날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딸의 결혼을 방해한 비크는 18일간의 금고형에 처해졌습니다. 결혼한 이듬해 클라라는 장녀 마리를 출산했고 슈만은 교향곡 1번과 4번을 작곡하는 등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라이프치히 음악원 교수로 초빙되자 클라라는 매일 푸가 대위법 공부를 하며 작곡에도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행복은 길지 않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슈만은 자신보다 명성이 높은 아내에 대한 열등감이 시달렸고 클라라는 남편이 작곡에 몰두하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두 예술가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대부분 클라라의 몫이었습니다. 클라라의 일기에는 이 같은 괴로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루베르트가 자신의 예술에 집중하면 할수록 내가 예술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적어진다. 우리 살림살이가 적다 해도 방해가 끊이지 않고 나는 언제나 방해를 받아 연습할 시간을 뺏긴다. 내 피아노 연주는 뒷전으로 밀렸다. 로베르트가 작곡할 때면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 자신을 위해 하루에 1시간도 쓸 수 없다니. 내가 너무 심하게 뒤처져 있지 않기만을 바랄 뿐. 슈만의 병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뒤로 슈만을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며 8명의 아이를 키워야 했던 클라라 슈만. 그는 생애 대부분을 생계형 연주자로 커리어를 보냈기 때문에 작곡가로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 대부분은
음악가 클라라의 초기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횟수로는 1300회 이상, 기간으로는 60년이 넘도록 연주 활동을 하며 거의 모든 무대에서 슈만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렇기에 클라라가 아니었다면 오늘날까지 슈만의 곡이 이렇게 살아남아 연주되지 못했으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평생토록 우정을 쌓은 브람스에게 음악적 조언을 해주고 자신의 연주회에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해 그의 음악을 알리고 작품을 출판하도록 돕는 등 뮤즈로서 짝사랑의 대상만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클라라는 악보를 보며 연주하는 관행을 깨고 무대에서 안보로 연주한 최초의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안보에 대해 클라라는 악보를 외워서 연주하면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시대, 아내로 남편을 내조하고 어머니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여성의 최우선 덕목이었던 시대에 클라라 비크 슈만은 예술가로서 스스로를 세우고 피아니스트, 작곡가, 음악 편집자, 음악 교육자로서 다양한 음악 분야에서 전문가로 발자취를 남김으로써 후대의 음악가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슈만의 아내 클라라가 아니라 단독자로서의 음악가 클라라를 더욱 기억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